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와의 지음, 한정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필드 119페이지 11번째. 옮긴이 서문.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쇠퇴하면서 중국이 이를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지만 최소한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중국이란 대국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외면할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수교한 지 20년이 지났으나 지금은 3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가 중국에 가지는 관심은 대북 문제를 제외하면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동북공정 같은 민족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제외하면 중국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국굴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알려지면서 같은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이 쓴 세계사에 관한 책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대국 쇠락지감, 大国衰落之线으로 대국 굴기, 大国崛起, 대국 부흥지로 大国复兴之路와 더불어 3부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국 굴기와 마찬가지로 한 저자가 쓴 작품이 아니라 9개 나라의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썼기에 중국인의 세계관을 잘 살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번역자들에게 중국에서 나온 세계사를 번역하는 일은 중국어 실력과는 별개로 한자로 표기된 외래 고유 명사의 발음을 찾아야 하는 고역을 피할 수 없는데 필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그나마 인터넷이라는 신통한 물건이 있어 수고를 들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페르시아, 아랍, 비잔티움, 몽골사는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껄끄러운 점은 중국 특유의 역사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와는 다르게 이슬람에게는 호의적인 반면 기독교에게는 그 반대이며 심지어 반제국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제3세계 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민중봉기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특히 로마 제국 편에서 민중봉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더불어 생산 양식과 계급 대립에 대한 서술도 눈에 자주 띄는데 이런 관점은 마르크스의 냄새가 솔솔 나긴 하지만 상당히 세련된 면모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쇠락이라는 코드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굴기를 묘사한 지면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면은 모두 쇠락을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편은 아예 굴기 부분의 묘사는 생략하고 다짜고짜 쇠락부터 다루는 과격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소련 편에서 보이는 소련 체제에 대한 비판은 전혀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온 책 같지 않습니다. 옮긴이로서는 우리가 자주 접한 일반적인 세계사와는 조금은 다른 중국의 지식인들이 독특한 시각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 초보자들에게는 그리 쉬운 내용이 아닌 듯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줄을 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한정된 지면에 쓰다 보니 역사적 사실을 압축해 표현한 부분이 많아서 그 배경을 찾아보기 위한 방편에서였지만
막상 책으로 나오려 하니 원서의 모양을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과 독자 여러분의 눈을 어지럽히지 않을까 하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이 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원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음에도 기다려준 도서출판 아이필드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12년 4월 옮기니 한종수. (432페이지) 찾아보기 바가우다의 봉기운동 26-90-105 바다의 마북 22 바루스 83 바르나 전투 155-248 바르다스 형제의 반란 143 바르디아 3사 가우마타 스미르디스. 바르샤바 조약기구 397 401-2 404 413 바리 144 바리사이파 98 바빌로니아 탈무드 260 바빌로니아 왕국 20 바빌론 32-5 45 바스코 다가마 284 바실레이오스 1세 142 바실리우스 바실레이오스 2세 143 불가리아인의 도살자 바실리우스 142 바실레이오스 1세 바투 210, 212, 217 등 바하울라 66 미르자 후세인 알리 누리 바하이교 66-7 반리베크 310 반달왕국 129 반달족 106-9 반달주의 109 반프랑스 동맹 339 반달족 106-9 반달주의 109 반프랑스 동맹 339 발라시군 203, 210 발레리아누스 53-89 발렌스 104 발리히사르 139 키지쿠스 발칸반도 38-54, 74 등 발트 3국 376, 394 414-6 백연전 빠이지엔치엔 232 백년전쟁 249, 322 백색 대식국 182 우마이야 왕족 백색혁명 68 백양연맹 59-60 아크코 율루 백장한국 발장한국 221 백흉로 53-125 F탈족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해상전쟁 249 베네치아 투르크전쟁 262 베두인족 137, 159, 192 베로스 83-4 베르베르족 145, 174, 177 등 베르사유 회담 351 베르게 훌라구 전쟁 221 베를린 위기 398 베를린 장벽 413 베를린 회담 1878-280 베를린 공방전 395 베이전쟁 94 백타슈 266 벨리사리우스 129-30 벨파스트 참극 348 버너네스 1세 50 버도행 1세 147-9 버도행 2세 149 보르스클라강 전투 221 보르지긴 시족 198 200-1 29분밖에 녹음 못하네. 자, 119페이지 천년제국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의 서쪽, 즉 유일한 육지적으로는 배후에 트라키아 평원과 그리스 북부의 부유한 도시와 농촌이 있다. 그리스 반도를 횡단하는 로마 가도는 이탈리아와 콘스탄티노플의 통로 역할을 했다. 로마 가다의 서쪽 출구는 아드리아해 연안의 두라초, 두러스이고 여기서 배를 타면 이탈리아 반도에 닿는다.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통일한 후 비잔티움은 신로마가 되었다. 그는 제국 동부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러 여러 지역을 물색하다가 이곳을 낙점했다. 전승에 의하면 황제가 비잔티움에서 묵고 있을 때 꿈에 수호신이 나타났는데 노파의 모습이었다가 아름다운 소녀로 변신했다고 한다. 황제는 이를 하늘의 뜻이라 받아들였고 로마의 전통에 따라 황제가 직접 의장대를 거느리고 창으로 성벽의 선을 그렸다고 한다. 93에 대한 해석. 그의 부하들이 엄청난 기류에 놀라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내 앞에 걷고 있는 그분이 그만하라고 명하실 때까지 계속 선을 그리겠다. 일단 도시의 부지가 확장되자 콘스탄티누스는 모든 자원을 동원했다. 로마를 모델로 삼아 궁전, 경기장, 극장, 공중 목욕탕, 저수장, 법원, 회의소, 주택 등을 지었다. 황제는 구릉지대에 성을 쌓도록 하고 수도교와 수도를 건설해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했다. 새 도시의 이름은 신로마였지만 사람들은 황제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폴리스라 불렀다. 330년 황제는 정식으로 이곳을 수도로 삼았다. 이후 1000년 동안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 세계의 동방보루로서 근대까지 유럽의 안정과 평화를 선물했다. 119페이지 기독교의 로마 제국. 비잔티움이 새로운 수도가 된 사건은 세계사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간 계기이자 상징이기도 하다. 첫째, 로마 제국은 3세기의 위기를 겪은 후 노예 제도를 대신해 외농이라는 생산 방식이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은 서부처럼 노예 제도가 발달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 제도가 혼재해 있었다. 푸석푸석한 이 지역의 토질은 이포제, 알포츠, 농업 94에 대한 해석 120페이지 유럽과 중동에서 사용되던 농지관리 방법. 농경지를 두 개의 경작지로 나누어 한 경작지에는 밀이나 보리 등을 심고 다른 곳은 토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 파종 시기가 올 때까지 쉬게 했다. 첫 번째 경작지는 수확을 하고 난 뒤 쉬게 했으며 가축들을 그곳에 풀어놓아 풀을 뜯어먹게 함으로써 이들의 배설물로 토양의 영양분을 보충했다. 이후 삼포제로 발전했다. 이포제 농업을 발달시켰지만 농민들은 조밀하게 모여 살면서 가난을 면치 못했다. 경제사가 치폴라 1922년부터 2000년은 그의 저서 유럽 경제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테살로니키에 이르는 동지중해 해안에는 대도시들이 반원형으로 분포했다. 이 지역은 전염병과 3세의 위기로 많은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제국이 안정되자 빠른 속도로 재건되었다. 이 지역도 3세기 위기가 지나자 생산력이 빠르게 회복되었는데 이는 로마 제국 경제력 회복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다.
이 지역도 3세기 위기가 지나자 생산력이 빠르게 회복되었는데 이는 로마 제국 경제력 회복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다. 둘째, 오랜 전란으로 원로원 의원들이 많이 사라져 황권에 대한 견제가 약해졌다. 반면에 로마 제국 서부는 촌뜨기 군인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이들 중에 황제가 된 자들이 많았다. 셋째, 구시대의 가치관이 새로운 가치관의 도전을 받고 퇴출되었다. 기독교는 민족과 계급을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의 보편적인 사랑과 유일신 신앙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현실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말에 매료되어 기독교는 방방곡곡에 퍼져나가 민중을 끌어들이고 귀족과 관리들도 입교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공화제의 전통에 빛나던 고도 로마는 매력을 잃어갔다. 제국의 위기와 이탈리아의 쇠락은 군인 황제들의 관심을 동쪽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방에 오래 머물렀고 니코메디아, 지금의 터키 이스미트의 행궁을 건설해 사실상의 수도로 삼았다. 동지중해와 중동은 예로부터 대제국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법전을 만들었다는 것과 신을 자처하던 람세스 대왕에게서 탈출해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를 받았다는 모세 이야기는 왕권 신수의 관념을 전파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사람들은 전제군주의 권위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물론 로마의 영향으로 공화제가 잠시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원수정으로 정치제도를 전환하는 데에는 이 지역의 정사가 큰 도움이 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의 황궁은 제국의 행정중심이었다. 이곳에서 내보내는 정부의 명령은 거미줄 같은 통신망을 통해 전 로마 세계에 전해졌다.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관리들을 방대한 규모로 조직해 지방을 다스리거나 감시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밀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황제의 진술을 휴대한 파발꾼이 파견되었다. 콘스탄티노플은 또한 동방 기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311년 동방 황제 갈리에누스 제위 305 내지 311은 기독교도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려 했으나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실현되지 못했다. 콘스탄티누스는 갈리에누스의 정책을 이어받았다. 그는 밀라노를 공격하던 중 밀라노 칙령을 선포했다. 313년 이 칙령으로 그는 기독교회로부터 13번째 사도라는 성자 대접을 받았다. 신자들은 그의 초상을 모시고 기독교를 인정한 첫 번째 황제를 기념했다. 그리스 북부 살로니카, 테살로니키의 시골 마을에는 지금도 황제와 황제의 모친 헬레나의 생일을 기리는 전통 축제를 계속하고 있다. 콘스탄티노플 교회는 일약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동방교회의 수장으로 격상되자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 같은 대교구에서는 불만을 내비쳤다.
황권의 비열을 받은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는 황제에게 종속된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